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일신입니다. 네, 오늘은 위켄드 에디션에서 한 주일에 일어났었던 일을 정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있었던 정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최고의 날이었을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어쩜 그 최고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인공은 아니죠. 연방 대법관 한 명이 완전히 이제 그 굉장히 보수적인 그동안 한 몇 주일 동안 논란도 많았던 브렛 캐버나우 연방 그 대법관이 탄생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내용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일은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크게 이제 앞으로 속도가 어느 정도냐이지 굉장히 보수 쪽으로 간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쥘 수 있는 권력, 3권을 다 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북한 문제를 포함한 국제적인 이슈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곧 그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 브렛 캐버나우 연방 대법관 탄생이 공화당에게는 역시 그 공화당 나름대로의 아드레날린을 줬고 민주당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떤 그 열기 같은 것을 주고 있는데 공화당이 더 치고 나갈지 아니면 그 민주당이 낙담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새로운 힘으로 연방 대법관은 그렇게 탄생됐지만 다른 것을 보여줄지 그 이후에 미국은 어떻게 될지 또 최근에 이름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용히 일하고 있는 연방 대법관 문제는 어떻게 아니죠. 특별검사는 어디까지 지금 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며칠 전에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해서 지금 일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뉴욕의 그 관계 세금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이라던가 이제 나아가서는 비즈니스까지 들여다볼 확률도 있어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불법이었는가? 불법이라면 얼마나 불법인가? 그런 그 모든 트럼프 대통령을 조여오는 것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원했었고 공방이 심했었던 연방 대법관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예를 들어 탄핵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통과되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최종 판결을 어차피 연방 대법원에서 내릴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하고 밀어붙였고 정말 밀어붙인 그런 그 수준입니다. 그랬던 그 연방 대법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에 흠집을 낼 것인가? 또 새로운 그 연방 그 대법관은 이미 상당히 당파적이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이 이토록 그 당파적인 때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연방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찬성 50, 반대 48로 브렛 캐버나우 연방 대법관이 이제 대법관이 된 거예요. 뭐 선서까지 다 했으니까. 그렇게 볼 때 왜 그러면 50명 대 그 48명인가 하면은 한 명이 그 결혼식장 딸 가느라고 예수 투표하는 사람인데도 그 못한 거예요. 51대 그 49였어야 48, 49 그렇게 됐어야지 되나요? 그런데 아무튼 이 한 사람이 지금 빠진 겁니다. 빠져서 지금 이미 이 숫자는 중요하지도 않고요. 많은 차이로 뭐 됐다 하면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차이로 안 됐다 해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의미가 없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공화당 표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가셔서 딸 손잡고 웨딩 마치 즐기세요 하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50대 48로 통과를 받아서 연방 이제 대법관이 됐습니다. 3권을 다 가졌다는 것은 의회도 대통령이 완전히 장악을 했고 그리고 뭐 행정부는 그 물론이고요. 대통령이 그 트위터를 통해서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장관을 해고하고 하는 그 정도의 권력이니까요. 게다 대고 미국에서도 지금까지는 가장 사람들이 좀 당파성이 덜하다라고 믿어왔었던 사법부 최고의 그 재판부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은 연방 하원 의원이야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당파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슈 같은 것도 뭐 당파적일 수도 있는 것을 다루지만 연방 상원은 6년이니까 좀 느긋하고 보통 주정부에서 뭐 하원 의원, 상원 의원 하다가 연방 하원 의원하고 또 뭐 상원 의원으로 가고 그만큼 뭐 직책은 다르더라도 상원 의원 전에 다른 그 공직자의 경험을 한 좀 듬직한 사람들이 상원 의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당이 명령하는 것을 잘 듣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투표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원처럼 철저하게 그 분열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방 대법관이 그 선서를 하기 전 그리고 또 이제 투표하기 전에도 연방 대법원과 의회 의사당에 얼마나 많은 반대 시위대가 모였는지 모릅니다. 물론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지금 그 이슈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신 문제라기보다 그 논란이 많았던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이 사람을 인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시위들이 끊임없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날아가 버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스티브 배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티브 배넌이 대통령을 만드는데 브레이트바트의 뭐 본인이 그 편집장이고 했었으니까요. 큰 힘을 실어주다가 너무 부각되니까 뭐 등등의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백악관 수석 전략가 자리를 해고가 됐고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잘려져 나갔고 또 그 사위와도 사이가 안 좋았고요. 처음에는 아주 좋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티브 배넌이 계속 얘기를 해왔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도 일치하고 뭔가 기성세대, 기성 기반을 갈아엎겠다는 것이었어요. 싹쓸이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싹 쓸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됐었던 인물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연방 상원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쏙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치 매코넬 연방 그 상원 그 공화당 원내 대표가 지도력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성표 가장 뭐 그 포커스를 받았었던 리사 머코스키와 그 수잔 콜린스 두 사람 가운데서 수잔 콜린스가 찬성표를 던졌고 이 그 연방 대법관 돼야지 된다 하면서 그리고 찬성표를 던지기 전에 어제 했었던 연설 한 45분 되는데요. 좀 앞뒤가 맞지는 않았습니다. 모순이라는 말이 가장 잘 맞는 그런 연설을 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그 낙태라던가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었던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지게 했으니까 미치 매코넬의 그 지도력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됐었던 이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이 기성적 정치인들은 다 민주당은 물론이지만 공화당도 쓸어내버려야지 돼.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기성 정권을 권력을 물러친다고 하면서 굉장히 인기 있게 들어온 이 트럼프 정권이 이미 그 2년이 못 돼서 완벽한 기성 정권이 되기도 한 거죠. 3권을 다 장악하게 됐기 때문에요. 그게 참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죠. 처음에 가만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를 생각해 보면 후보였을 때는 물론이고 얼마 못 갈 거야. 그리고 그 기성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겠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그 강하고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뭐 다 일 처리를 할 것이다. 화끈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후자가 맞는 겁니다. 폴 라이언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연방 하원 의장을 했죠. 하원 의원으로서
이 사람이 28살 때 미국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정치인, 연방 레벨에서 정치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뭐 1월 달이면 물러나겠네요. 더 이상 뭐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재선에 안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지도 워낙에 깨끗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젊고 본인이 하원의장 되겠다고 바닥바닥 길을 써서 된 사람이 아니라 당신 하시오에서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쉽게 물러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는 도저히 좀 어울리기 힘든 이런 그 폴 라이언도 언젠가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고 요즘은 쏙 들어갔습니다. 린지 그레엄 같은 의원은 글쎄요, 공화당에 말하자면 저격수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통적인 그 공화당 보수 중에서도 공화당을 아무튼 그 공화당의 총알바지를 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옳겠네요.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고 우습게 봤죠. 뭘 안다고. 그런데 이 린지 그레이엄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분위기를 보더니 자신을 새롭게 발견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지지하는 나팔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캐버너 연방 대법관, 신임 대법관하고도 뭐 원래 잘 알고 있기도 하지만 이 연방 캐버너와 린지 그레이엄은 특히 빌 클린턴 그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그때 아주 열심히 함께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린지 그레이엄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자신이 그렇게 경멸하던 그 트럼프 대통령 옆에 딱 달라붙어서 뭔가 열심히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세레나데를 불러주고 있잖아요. 어제는 그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몰라도 뭘 너무 모르길래 너무 걱정이 돼서 그의 편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공화당은 폴 라이언이라든가 린지 그레이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하나하나 어떤 그 그룹이라고 하면 그 그룹들이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가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3권을 일단 장악을 하게 된 겁니다. 연방 그 대법관 그 임명으로 인해서요. 그리고는 이제 퓨 리서치사에서 오늘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될 만한 기질인가? 이것은 연방 지금 신임 대법관에게도 많이 적용됐었던 건데 그런 부분이나 저 사람이 진실성이 있어?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34%만 진실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도 아주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 본인이 믿는 것이 옳던 그르던 믿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68%고요. 그 옳던 그르던 뭐 역사가 뒤로 흘러가 봐야지 옳았던 것인지 틀렸던 것인지 알 테니까 하면서 타협하지 않는 자신이 믿는 바를 추진해 나가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퓨 리서치사의 발표가 나왔고요. 일단 이번 연방 상원 인준을 통과하기까지 사실은 영원히 잊지 말아야지 될 일들도 몇 가지 있고 그게 이제 미국의 기본을 미국의 아주 좋은 성향이라고 했었던 것을 흔드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게 꼭 나쁘다 좋다라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새로운 흐름이라면 오는 흐름을 누가 막겠습니까? 갈 때도 쫙 나한테 밀려오면 내가 거기에 눌려서 쓰러지고 마는데 이 같은 사람의 마음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유행성의 흐름 같은 것은 아무도 막지 못하죠. 그래서 공화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어요. 리사 머코스키,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는 당신이 공화당에서 반대해서 여기에 반대표를 던진 것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아주 날카롭게 얘기를 했고요.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 기억나시죠?
존 맥케인 얼마 전에 숨진 연방 상원 의원이 실수였다. 나중에 고백을 했지만 본인의 그 여성 그 부통령 후보로 선택을 했던 세라 페일린이 알래스카의 주지사였기 때문에 그 리사 머코스키 자리에 다시 본인이 뭐 도전한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공화당인 수잔 콜린스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 사람 대법관 될 자격이 있다고. 수잔 콜린스 연설은 제가 어제 딱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12시 한 3분부터 거의 50분까지 45분 넘게 연설을 했는데 수잔 콜린스는 이게 지금 공화당의 많은 사람들이 했었던 얘기입니다. 이번에요. 이 연방 대법관이 신임 대법관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아니고 적어도 세 명이 그것도 이제 다 뭐 교육도 많이 받고 남들이 원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연방 대법관에게 내가 어렸을 때 뭐 고등학교 때는 또는 그 대학교 때 성폭행 내지는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공화당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엔 그랬어요. 특히 첫 번째 지금 그 청문회까지 나왔던 크리스틴 포드 그 닥터 크리스틴 그 포드의 경우는 수잔 콜린스 의원도 여성 의원입니다. 그 포드 교수의 말은 정말 내가 그 믿을 만하다. 그리고 그 포드 교수가 평생 그 일로 인해서 어렸을 때 당한 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충분히 그 청문회를 보고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대통령은 며칠 뒤에 막 시위에 나가서 그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수잔 콜린스 의원이나 아니면 공화당의 법사위원회의 뭐 척 그레슬리 그 사법법사위원장이나 전부 똑같이 하는 얘기가 분명히 닥터 포드에게 닥터 포드는 그런 일을 당했다고 본인이 하는 말을 믿는다. 그럼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믿기는 믿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연방 대법관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치인들은. 그리고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캐버나우가 연방 대법관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닥터 포드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가짜 뉴스를 지금 많이 뿌리고 있고요. 상당히 그 가짜 뉴스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은 당연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상원 의원이나 상원 법사위원회 의장도 공화당인데도 이 닥터 그 포드를 믿을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 2명 여성 의원 가운데 1명 여성은 지금 반대표를 던져서 아주 그 반대에 부딪혔고, 그리고 수잔 콜린스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수잔 콜린스 의원은 2020년에 선거를 치르거든요. 이번엔 아니고 민주당이 그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벌써부터 기금 모금을 많이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수잔 콜린스 의원 어제 45분 정도 연설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메인주가 지역구이거든요. 그 어포러블 케어 액트요. 말하자면 오바마 케어. 이것을 계속 그 유권자들이 해주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캐버나우는 그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수잔 콜린스 의원은 어제 본인이 몇 번 만나서 2시간도 얘기해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헬스케어 같은 것을 뭐 없앨 사람이 아니다. 낙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그 캐버나우 신임 연방 대법관은 17살짜리 그 아이가 소녀가 난 낙태를 해야지 된다고 해서 그 많은 법원에서 낙태를 허락하도록 그 디텐션 센터에 있던 소년이거든요. 구치소에. 그 소년을 잠시 구치소에서 나가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그 허용을 하라는 판결을 내릴 때도 이 사람은 끝끝내 그 17살 소녀의 그 어떠한 그 인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반대를 했었던 사람이 지금 신임 연방 대법원장은 아니고 대법관입니다. 그런데도 어제 수잔 콜린스 의원은 그가 낙태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연설을 했거든요. 물론
오늘 내일 사이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연방 대법관들이 달라지는 것은 세월을 이렇게 거치면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사람이 그 시각도 달라지고 또 어느 정도 융화하는 것도 있으니까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이것 때문에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뭐 낙태 같은 것을 완전히 불법화한다는 뭐 이런 것으로 밀어붙이는 것이고 보수에서는. 그런데 수잔 콜린스 의원이 또 본인은 낙태 지지의 챔피언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연설은 이렇게 들으면서 상당히 모순이 많구나. 과연 그 미치 매코넬 그 공화당 원내대표와 수잔 콜린스 간에는 어떤 대화가 있었을까? 수잔 콜린스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지 않았을까? 정치인이니까 다 주고받을 수 있죠. 사법법사위원장이 공화당도 법사위원회에 여성을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민주당의 법사위원 10명 가운데 4명이 여성이었거든요. 하와이, 캘리포니아주에서 2명, 그리고 미네소타에서 1명에서. 그런데 공화당은 다 화이트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수잔 콜린스가 법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받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메인주에 무엇을 해주는가. 어쨌든 평소에 그렇게 낙태 여성 권리를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낙태에 반대할 사람도 아니고 헬스케어에 반대할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닥터 포드는 분명히 그런 나쁜 성폭행위를 당했다 믿는다 하면서도 이 연방 대법관은 자격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다른 사람한테 당했다는 것으로 믿는다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조 맨신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은 이제 공화당에서 표가 확보된 뒤에 수잔 콜린스가 나 찬성표 던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확보된 뒤에 본인도 이제 그 찬성표를 던진다고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건데, 글쎄요, 그로 인해서 공화당이 조 맨신을 더 많이 지지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이번에 선거를 치러야지 되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아니 당신 민주당이면서 그럴 수 있었어? 하고 반대를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지 그것도 이제 11월 그 선거를 치러봐야지 알겠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이 굉장히 그 주목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꼭 미국의 연방 대법원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보는 겁니다. 리사 머쿠스키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오늘도 너 봐라 두고 봐라 하는 식으로 공화당이면서도 반대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반대표를 던졌고, 여성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이것은 더 이상 이 후보 한 사람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한 명의 민주당의 여성 의원이 있습니다. 그 노스다코타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역시 레드 스테이트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주예요. 하이디 그 하이트캠프라는 의원인데 현 의원이고, 그리고 지금 공화당의 도전자와 거의 막상막하이거나 1%, 2포인트 차로 지고 있었습니다. 11월 달에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이디 화이트캠프가 한 얘기가 사람은 하루를 살다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나의 양심에 충실해서 내가 또 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닥터 포드 그리고 연방 대법관 지명자 캐버나우 청문회를 보고 그가 연방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나의 양심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양심에 따라서 no 투표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하이디 화이트 캠프는 당연히 표를 잃을 수도 있고, 뭐 민주당은 더 많이 찍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곳은 민주당 표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워낙 공화당 텃밭이니까 공화당이 찍어줘야지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것을 감수하고 노라고 했기 때문에 하이디 화이트 캠프 의원이 저는 가장 주목되고요. 어제 정규방송 시간에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은 그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닥터 포드 의원이 당한 일, 나 믿는다. 정말 그 사람은 그 믿을 만한 사람이고 아주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 날인가요? 바로 다음 날이었던 것 같죠? 아니면 다음 날쯤 됐을까요? 뭐 며칠 지나고 나선가요? 그러더니 아니 술 한 잔 마시고
다 기억도 제대로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사실이라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대통령은 뭐 그 의원들에게 이 연방대법관 지명하지 말라고 시위하는 여성들은 다 돈 받고 연기하는 배우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배우들을 고용을 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티셔츠 입고 피켓 들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타워에 쫙 모여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트럼프 타워 1층 그 쓰레기통에 이제 잔뜩 또 모이고 돈 받고 하니까요. 거기에 잔뜩 피켓 같은 거 버려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을 연방 대법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론 조성상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주 그 강한 그 언어들을 입 밖으로 내놓으면서 다시 지금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2년이 됐는데도 힐러리를 가더라. 락커업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돼서 결국은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의 많은 상원 의원들이 한 얘기가 미국의 법에서의 특징이요. 유죄이기 전까지는 무죄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버나 이 청문회를 쭉 치르면서 아니 이것은 무죄가 되기 전까지 유죄이다. 그렇게 캐버나우가 증거도 없이 유죄로 몰아간다. 무죄라는 것이 증명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너무 불공평하다. 이게 다 민주당의 조작이다. 조지 소로스의 돈이 들어가서 하는 거다. 배우들에게도 돈이 집어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이제 미국의 언론이 아무리 가짜 언론이라고 트럼프 진영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전통적인 좋은 언론들은 좋은 뉴스를 나쁜 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지는 않습니다.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좋은 뉴스들이 여러 가지를 미국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지금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과 다른 말이라든가 거짓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오늘 많이 얘기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거봐라 민주당은 그렇게 조작을 했지만 그 연방 대법관의 신임 대법관의 말이기도 했고요. 이게 그 유죄가 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것이 맞는 것이다. 이거 무죄를 증명하기 전까지 유죄인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더 경계한다고 할까요? 그런 게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요, 돈 많이 받고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파티하고 노는 거 많이 하거든요. 여기 베케이션, 저기 베케이션, 이 파티, 저 파티 다니면서 정보도 얻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들과 많이 놀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아니, 유죄 전까지 무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센트럴 팍에서 한 여성이 백인 여성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센트럴 팍의 5라고 해서 아주 얌전하고 고운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블랙과 라티노가 한 명인가 라티노가 2명인가 1명인가 하고 나머지가 블랙이었어요. 이 센트럴 팍 5가 범인이다 하면서 사형시켜야지 된다고. 무슨 재판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닌데 사형시켜야지 된다고 이렇게 전면 광고를 냈거든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돈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돈 아끼느라고도 그것도 어나더 이유입니다. 캠페인할 때 돈 안 쓴 것에. 그렇게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사형해야지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범죄자의 권리가 너무 많이 보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요. 몇 년 뒤에 DNA 검사를 했는데 이 센트럴 팍 5, 감옥살이 하고 있는 남자들이 다 아닌 거예요. 그 살해된 여성과 그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DNA를 봤었을 때.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4,100만 달러 합의금을 물어줬어야지만 됐거든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그리고 실제로 진범이 잡혔습니다. 그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에게 사과하라고 얼마나 했었을 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레리 킹 라이브 쇼에도 나오고 유명했었던 케이스거든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 과거에도 천사 아니었거든.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말을 그때그때 그 편하게 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 말하는 것에 있어서의 신뢰감은 주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특히 이미 이제 뭐 대법관이 됐지만 그 대법관을 지지하는 그 연설을 할 때 대법관에게 어떠한 것을 당했다는 그 닥터 포드를 막 흉내내고 조롱하고 아니 맥주 한 잔 마시고 그것도 기억 못한다고 집에 어떻게 갔는지 기억 못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막 박수치고 하는데 카메라에 아주 젊은 소년 비슷한 그 인상의 젊은이들도 있는 거예요. 특히 젊은 남자. 뭐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는데 하면서 굉장히 그 윤리적인 기준 같은 거, 생각,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더 느슨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물론 FBI가 다시 그 조사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클리어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 케이스와는 다른 게 그 당시에는 연방 수사국이 아니타 힐도 조사하고 클리어런스 토마스 당사자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왜 현장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현장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또 누구죠? 캐버나 연방 대법관을 만나지도 않았다고 하느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러는가를 조금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그 포드 교수가 현장에서 같은 방에서 말하자면 공모 비슷한 거잖아요. 만약에 범행이 확실하다면 그런 공모 비슷한 일을 한 캐버나와 함께 옆에서 깔깔 웃고 뭐 이 여성을 덮치려고 하고 음악을 크게 틀고 뭐 강간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뭐 방조한다던가 이러면은 그 친구도 옆에 있는 친구도 공모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친구가 뭐 나 범인입니다 하는 게 그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케이스에는 이 포드 교수가 사건이 있고 6주일 뒤에 이 마크 저지라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그 캐버나의 친구가 일하는 마켓에 가서 say hi. 그것은 뭐 왜 아는 사람을 say hi 그런 일이 있었는데 say hi 하느냐고도 얘기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아무도 그렇게 재단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너 그때 그랬지.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늠름하게 그 살아가고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say hi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 연방 그 수사국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그 포드 교수가 갔다는 그 세이프웨이라고 했던가요? 그 마켓 이름까지 얘기를 했는데 캐버나우는 부잣집 아들이니까 아마 뭐죠? 그 아르바이트를 안 했을 확률이 높지만 마크 저지는 그렇지 않았던가 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갔다고 하니까 그 회사에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니까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마크 저지가 거기서 근무를 했는가. 그런 것은 또 조사를 못하게 합니다. 연방수사국 이 조사 자체가 백악관이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파워 있는 곳에서 굉장히 그 또 다른 그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FBI가 다시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9명하고만 그 인터뷰를 한 것이고 당사자들하고도 안 하고 또 제2 예일대학교 다닐 때의 어떤 여성이요. 그리고 제3 지금은 이제 미국 연방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 제3의 여성들도 전혀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본인들이 원하는데도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지금 좀 미진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분열될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울 것이다. 민주당은 만일 중간선거에서 하원이라도 다수당이 된다면 대통령도 탄핵시킨다고 할 것이고 또 연방 대법관도 탄핵시킨다고 할 것이고 선서하고 나서 뭐 술 마시고 정신 나간 적 없다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증언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심지어는 전 연방 대법관조차도 이 그 청문회에서의 캐버나가 보여준 것은 연방 대법관의 기질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잔 콜린스 찬성표 던진 공화당 여성 의원이 얘기하지 않더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하고 들었는데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쪽이 가장 중요한 건지도 모릅니다. 이슈를 제외하고 어떠한 이슈에 관한 이 연방 신임 대법관의 시각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양쪽이 계속 싸우겠죠. 지금 공화당은 굉장히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이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더 밀어줘야지 돼. 나가자. 원래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투표율이 높거든요. 그럴 수 있고 민주당은 작심을 하고 나갈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 워낙에도 투표율이 낮은 데다가 또 공화당이 민주당보다는 조금 부자잖아요. 민주당이 노동자가 많고 직장에 아주 당당하게 마음대로 제가 오늘 하루 쉬고 투표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라든가 뭐 이런 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화당보다. 그래서 이 일이 분명히 11월 달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떻게인지는 유권자들이 그려가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캐스팅 보트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군다나 브렛 캐버너 대법관이 53세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80세 넘은 85세 그 진보에서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85세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 뭐 40년까지는 모르겠고 30년은 할 수 있겠네요. 캐버너. 그렇게 될 경우 이제 그 연방 대법원의 성향 같은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인데요. 낙태, 반대, 투표권에 대해서도 좀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은 가난한 사람들도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힘들어지고 그리고 투표에 대해서는 그 선거구를 뭐 한인타운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선거구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캠페인 자금법은 무한정으로 하자고 하니까 이것도 계속 돈 있는 사람만이 정치를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돈을 그 정치 자금을 받는 곳에 신년 노릇을 정치인들이 해야지 되고 이거 아주 나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캐버나우 그 신임 그 대법관은 뭐 무제한 캠페인 자금 지지합니다. 총기 규제는 안 하는 걸 원하고요. 동성애 권리는 박탈하는 것을 원하고요. 그렇게 돼 있고 스윙 보트가 아무튼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팍팍한 5대4 이것은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으로 인해서 힘을 많이 받았으니까 재선에 나올 확률도 높아졌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무슨 일이 없다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재선이 되고 나서도 재선이 되던 되지 않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아주 한동안 이 보수 연방 대법원의 보수는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어떠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연방 대법관이 9명인데요. 여기서도 제가 인생을 보는데요. 9명을 다 일일이 대입은 하진 않겠지만 신임 대법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신임 대법관이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조지 부시 대통령 처음에 선거하고 알고 뭐 표가 내가 많니 그렇지만 선거인단이 내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막 개표하고 하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하고 부시 쪽으로 유리하게 해서 부시가 대통령이 된데 그때 일을 했었던 사람이 지금 연방 대법관 신임 대법관이거든요. 캐버나우거든요. 그리고 이 존 로버츠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딱 연방 대법원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때도 캐버나우가 열심히 백악관에서 보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 로버츠는 캐버나우 때문에 연방 대법관이 된 점도 있는데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면 5대4니까 어떠한 미국 최고 존엄의 재단인 그런 기구인 연방 대법관이 완전히 신뢰를 조금 잃어버리게는 됐어요. 너무 기울어졌다. 너무너무 기울어졌다.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막 민주당을 욕하고 삿대질하고 막 이랬으니까는요. 흥하고 종이 팍팍 뭐 넘기고 했으니까 연방 대법관의 대법원의 존엄이 좀 흐려지긴 했거든요. 이것을 본인이 장으로서 바로잡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존 로버츠는
감정상으로는 이제 캐버나우가 나를 이 연방 대법관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가 여기 와서 우리 연방 대법관이 번번이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참 애매할 것 같고요. 클레어런스 토마스 공화당 그 흑인이면서 수십 년 동안 말 한 번은 했던가요?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한 번도 안 합니다. 본인이 이제 당선될 때부터, 당선이랬네요. 임명될 때부터 그런 그땐 추행이었죠. 말하자면. 그 이후에 이제 성희롱, 그 sexual harassment라는 게, 구체적으로 단어가 성립이 됐으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말을 한마디도 안 했지만, 이 캐버나우에 대해서는 어떤 그 sympathy? 동정심과 동지애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리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페미니스트라고 본인을 얘기를 합니다. 진보고요. 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로서는 굉장히 불편할 테고 진보에 여성이 많아요. 진보가 4명인데 3명이 여성이에요. 엘리나 케이건. 이 사람도 아주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나 케이건이 그 시카고 법대 교수하다가 하버드 법대 교수했고 그리고 하버드 법대에서 최초의 여성 그 법대 학장을 했잖아요. 엘리나 케이건이 법대 학장을 할 때 그때 이 캐버나우 지금 신임 연방 대법관을 하버드에서 그 학생들을 강의할 수 있도록 고용한 사람이에요. 하이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캐버나우와 관련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버드 법대에서 내년 1월 달에 하기로 한 그 강의를 취소시켜 버렸고 참 그리고 본인은 이제 그 진보인데 이게 애매하게 됐어요. 그런 감정이 있고 그래서 어제 그 일레인 그 케이건 그 연방 대법관이 그 소니아 소토마요르와 함께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엘리나 케이건이 프린스턴 대학교 나왔거든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렇게 연설하는 거 조금 제가 그 클립을 봤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캐버나우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연방 대법원은 이제 그 중립의 자리는 없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아주 그 슬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진보적인 소니아 소토마요르도 여기 그 캐버나우 대법관과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버나우 대법관이 소수인종의 권리를 보호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가장 보수적일지도 몰라요. 이 9명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라티나잖아요. 라티나이기 때문에 이 이민 이슈라든가 그 소수인종의 권리 이슈에서 이게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은 조금 들고요. 그 사이에도 계속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그 캐버나우 신임 대법관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절대 다수가 여자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1월이 오고 있다. November is coming. 두고 보자 하면서 그러는데 두고 보자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이 투표를 얼만큼 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인 것 같고 글을 그 거짓말 탐지기에 올려야지 된다. 훔친 자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뭐 40%에서 낮게 40%에서 가장 높게 50% 정도까지는 가는데 유권자들이 그 선택을 하겠죠. 무엇보다 미국에서 1937년 이후에 가장 그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으로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물론 그 보수가 많았었던 적도 있고 어떤 때 진보가 많았었던 적도 있기는 있죠. 뭐 5대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치적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파적인 것까지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미국의 연방 대법원. 이번에는 당파적일 확률이 아주 농후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중간 선거에 어느 쪽에 아드레날린을 더 많이 분비시켜서 실제로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투표를 하느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얼만큼 강화시켜줘서 북한 이슈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으로서 보면은 분명히 중간 선거 전에 내가 외교도 이렇게 잘하고 있어. 항상 외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 부숴버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동맹국들도 다 그 트럼프 대통령 밉다는 그 발언들을 했고 해서 어쩌면 외교 이슈로 내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을 평화로 바꾸고 있어 하고 북한 이슈를 쫙 들고 나오지 않을까. 중간 선거 이후에 할 것 같지 않다 하는 느낌이 더 강해지고요. 이래저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워싱턴의 정치는 피의 스포츠다. 블러드 스포츠다. 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저는 제가 지금 방송에선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뭐 유튜브에서는 정규 방송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단어도 쓰고 표현도 하고 하는데 피의 스포츠라는 말이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그 블러드 스포츠라는 말은 미국 정치에서 많이 쓰여지는 말이고 어느 때보다 이번에 연방 그 대법관 지명 과정에서 피의 스포츠가 대단했다. 혈흔이 낭자하다 전해드립니다. 내일 제가 어떤 방향으로 방송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이미 북한에 갔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정리가 된 미국의 연방 대법원 얘기도 나올 테고 하기 때문에요.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